안녕하세요. 50대 여자입니다. 저는 시모를 모시고 산지 꽤 오래되었는데요. 얼마 전 시모한테 저 곧 있으면 환갑인데 어머님은 제 선물로 뭐 해주실 거예요? 라고 물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흔이 다 되어가는 시모가 너한테서 독립해서 이 집에서 나가줄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어머님에게 어머님, 그건 선물이 아니라 걱정을 떠안겨주시는 거잖아요. 라고 말하며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름도 늘고 걸음도 많이 느려진 시모를 보니 지금껏 제가 살아온 세월도 느껴지더라고요. 지금은 저희 곁에서 잘 지내고 계시는 시모지만 10년 정도 행방불명이 되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헤어져 살다가 다시 만나게 된 저희 가족의 특별한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욕하지 마시고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해요.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자마자 맏며느리라는 이유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시부모님과 한 집에 사는 게 너무도 힘들고 싫었어요. 남들은 남편이랑 단 둘이 알콩달콩 신혼을 보내는데 저는 시부모님 눈치 본다고 그러지 못하고 산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시부모님들께서 아셨는지 두 분은 정말 최선을 다해 제게 잘해주셨습니다. 집안 살림하라고 관여도 안 하셨고 제가 하려는 일을 대신해 주시기도 하셨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부모님에 대한 제 마음도 활짝 열리게 되었네요. 그 후부터는 시부모님과 참 재밌게 살았던 것 같아요. 드라마도 같이 보고 다른 사람 흉도 보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하면서 말이에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산 지 10년이 넘어갈 때 시부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갑자기 아프다고 해서 병원으로 모시고 갔더니 이유 없이 며칠간 안 계시고 눈을 감으셨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시부의 죽음에 저희 집은 꽤 오랫동안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시부는 살아생전 똑똑하고 재치도 있어서 저희 가족에게 참 많은 기쁨을 주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시부의 빈자리가 꽤나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시부가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됐을 때였어요. 어느 정도 집안 분위기가 정돈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모가 폭탄 발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나 내 동네 친구 현부한테 새 시집 갈란다. 갑자기 새 시집을 간다는 시모의 말에 남편과 저는 빵 터져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현부 아저씨 욕심도 많고 맨날 헛소리 한다고 저희한테 욕하셨었잖아요. 내 마음이 이렇게 될 줄 알고 그랬겠어? 진지하게 현부 만나보니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서 현부한테 시집 가려는 거니까 다들 그렇게들 알아도. 저는 시모가 일부러 저희 가족을 웃기려고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진지하게 새 시집을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시모가 무진장 싫어하던 동네 친구한테 말이에요. 시모가 너무 진지하게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장난이 아님을 감지한 남편이 시모를 말렸습니다.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됐는데 갑자기 무슨 시집이에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현부 아저씨한테 간다는 게 말이 돼요? 아저씨가 엄마 보고 시집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 현부가 나보고 남은 인생 책임져 줄 테니까 시집 오라고 하더라. 남편 없이 남은 인생 혼자 살 바에 현부한테 시집 가서 사는 게 훨씬 낫지 뭘. 엄마가 왜 혼자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랑 같이 살 거잖아요.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셔서 엄마가 마음이 허해서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니까
현부 아저씨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시모 성격이 워낙 순한 편이라 보통 시모 같았으면 알겠다고 하고 마셨겠지만 그날 이후 시모는 심할 정도로 저희에게 그 아저씨 이야기를 계속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이 엄마, 알겠으니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아저씨가 결혼하자고 했다고 고민도 안 하고 그 아저씨한테 시집 가버리면 사람들이 욕해요. 라고 말했네요. 남편도 돌아가신 시모 때문에 아직 마음의 상처를 다 회복하지 못했는데 시모가 새 시집을 가겠다고 하시니 남편도 화가 나서 심하게 말을 내뱉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시모한테 세게 말을 하니 저까지 그럴 수 없어. 저는 최대한 시모에게 조심스럽게 안 된다고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됐는데 현부 아저씨한테 시집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분명 뒤에서 이상한 소리 할 거예요. 어머님 지금처럼 현부 아저씨랑 친구하시면서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해. 나는 그런 거 상관없다. 그리고 너네가 안 된다고 해도 나는 이미 마음 정했으니까 말리지 마로. 결국 시모는 말리는 남편과 절 뒤로 한 채 짐을 싸들고 집에서 나가셨습니다. 시모가 작정을 하고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리니 남편도 시모를 포기하고 말았어요. 엄마가 우리 말 무시하고 짐을 싸고 갈 정도면 우리 말 듣지 않겠다는 거니까 당신도 더 이상 엄마한테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어머님 저렇게 가시게 둬도 될까? 너무 어머님답지 않으셔서 나는 걱정되는데. 나갔다가 안 되겠다 싶으시면 돌아오겠지 뭐. 내버려둬. 당신도 한동안 휴가 얻었다고 생각하고 지내. 아들인 남편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저도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모의 빈자리도 참 크게 느껴졌는데 시모까지 집을 나가버리니 그 좁은 집이 엄청 넓어 보이고 너무 허전하게 느껴졌어요. 시부가 돌아가셨을 때도 느껴지지 않던 우울감이 시모마저 떠나고 나니 폭풍처럼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분가 아닌 분가가 되어버려서 제가 좋아할 줄 알았던 남편은 제가 오히려 우울해지자 저를 위로해주더군요. 엄마, 얼마 못 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거야. 착해 빠지신 우리 아버지랑 평생을 살다가 못돼 처먹었다고 소문난 현부 아저씨랑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그래서 더 걱정이야. 어머님이 현부 아저씨한테 구박받고 지내면 어떡해. 당신은 왜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어. 당신도 그동안 못했던 것들 하면서 마음 편히 좀 지내. 남편은 쓸모없는 걱정이라고 느낄 수 있었지만 저는 시모가 너무 걱정되고 불안했어요. 당신은 안 이상해? 어머님이 자식들을 너무 끔찍하게 여겨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전화 거시는데 현부 아저씨네로 가시고 난 이후로 전화도 잘 안 하시잖아. 나는 그게 걱정스럽고 이상하다는 거야. 그 집에서 적응하시느라 그렇겠지. 신경 쓰지 마.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말을 듣고 내심 걱정이 되는 듯 했습니다. 왜냐면 그날 이후 계속해서 저처럼 시모의 전화를 기다렸기 때문이었죠.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던 시모는 어느 날부턴가는 저희가 먼저 하지 않는 이상 저희에게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시모가 새 시집을 간다고 집을 나가신 후 막내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가족들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싶으니 시모에게 연락을 좀 해달라고 하더군요. 자신의 전화는 통 받지 않는다면서 말이에요. 남편과 제가 시모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어야 겨우 시모와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통화가 잘 안 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 없어. 그나저나 요즘 너네 왜 이렇게 나한테 전화를 많이 걸어? 막내랑 네 신랑도 계속 전화하던데 너네야말로 무슨 일 있어? 어머님, 막내 도련님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오신 거 아셨으면 전화 좀 해주시지 그랬어요. 도련님이 어머님이랑 통화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전화 건 거예요. 빨리 전화 안 온 건부터 말해. 나 얼른 저녁 준비하러 가야 되니까. 완전 그 집 사람이 다 된 것 같아 시모의 말에 저는 왠지 모를 서운함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티를 내지는 못하고 제가 전화를 건 이유에 대해 시모에게 전달했습니다. 막내 도련님 장가 가신대요. 어머님이랑 가족들한테 결혼할 여자 소개해주고 싶다고 날짜 좀 잡아달라고 하시네요. 어머님, 시간 언제가 괜찮으세요? 결혼? 언제 결혼한대? 일단 올해는 절대 안 되니까 올해 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전해라. 네? 어머님, 막내 도련님 장가 가라고 그렇게 답답을 하시더니 왜 갑자기 장가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엄청 괜찮은 여자분 만나신 것 같던데요. 제 말에 시모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길래 말이 없나 싶었죠. 올가을에 현보 막내딸 결혼식이 잡혀 있어. 그래서 하는 말이니까 막내한테 올해는 절대 시골리 생각하지 말고 내년에 시골리라고 해라. 현보 아저씨 딸 결혼하는 거랑 막내 도련님 결혼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님. 한지만 식구도 아니고 상관없잖아요. 그래도 그건 아니지. 현보 딸도 이제 내 딸인데 어떻게 그래? 일단 올해는 내가 현보 딸 결혼 챙겨야 돼서 정신없으니 막내한텐 네가 알아서 잘 말해. 나 밥하러 가야 돼서 전화 이만 끊는다. 저는 끊긴 전화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시모가 새 시집을 가더니 완전 사람이 달라진 것이었어요. 시모가 자식 중에서도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막내 도련님이고 시부 돌아가시기 전에도 계속해서 막내 도련님에게 장가 언제 갈 거냐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을 하셨던 걸 기억해요. 그런데 그랬던 시모가 새 시집 간 곳에 딸을 더 챙기며 막내 도련님의 결혼을 나몰라라 하시는 게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화가 나서 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시모는 전화를 받았지만 내일 집으로 갈 테니 막내 도련님을 불러두라고만 하고 전화를 금방 끊었습니다. 다음날 저녁 시간이 지난 후에야 시모는 집으로 오셨어요. 저는 몇 달 만에 뵌 시모가 너무 반가웠지만 두 아들들은 시모에게 반가움을 느끼기보단 서운함을 먼저 느끼는 듯 했습니다. 막내 도련님은 시모에게 안부도 묻지 않고 서운하다며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지더군요. 그러자 시모는 막내 도련님에게 다른 말은 하지 않고 가방에서 두꺼운 돈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내가 이제 집에 없으니 네 집 안주인은 너야. 네가 나 대신해서 막내 결혼 준비 좀 도와라. 어머님, 이 돈 다 뭐예요? 그리고 왜 저한테 막내 도련님 결혼식을 맡기시는 거예요? 말했잖아. 현보 막내딸 결혼식 준비 때문에 내가 정신이 없다고. 그러니까 맏며느리인 네가 나 대신해서 막내 좀 챙겨줘. 그리고 막내 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현보 자식들은 평생 엄마 없이 살아서 엄마 손길이 많이 필요해. 남편은 시모가 제게 내민 봉투를 낚아채더니 봉투 속을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 들어있었는지
남편의 심호를 의심하며 물었어요. 엄마, 이 돈 어디서 난 거예요? 엄마한테 제가 모르는 돈도 있었어요. 현보한테 막내가 결혼할 것 같다니까 결혼 자금에 보태 쓰라고 줬어. 너희한테 애비 노릇은 해야 될 것 같다면서 주더라. 현보 아저씨가 줬다고요? 그 아저씨 돈 욕심 많기로 유명한데 이걸 순순히 줬어요. 아저씨가 엄마 괴롭히는 거 아니죠? 너네들은 진짜 날 뭘로 보고 그러는 거니? 현보가 아무리 못됐다고 소문이 나도 나랑 50년 넘게 보내야. 그놈이 나한테 못되게 했으면 내가 그 집에 시집을 갔겠어? 다른 사람들한테 못되게 했어도 나한테는 안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시모가 남편에게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봤습니다. 막내 도라님은 그런 시모의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을 했는지 인사도 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던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는데 그래도 막내 도련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잘 좀 말해주시지 그러셨어요. 도련님이 어머님 엄청 보고 싶어하고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애가 무슨 엄마가 보고 싶다고 그러니? 그리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잖아. 현부 아저씨 딸한테 엄마가 필요하듯이 막내 도련님한테도 엄마가 필요해요. 시모는 그제서야 저희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 집에 시집가고 그 집 식구들 챙기느라 정신없어서 너네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네. 그래도 너네가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큰애 너는 내가 준 돈으로 우리 막내 좀 잘 챙겨줘. 마음 같아서는 더 큰 돈을 주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안 된다. 막내한테는 내가 미안하다고 했다고 대신 전해주고 난 이만 가봐야겠다. 시모에게 조금만 더 있다 가라고 했지만 시모는 한사코 거절했어요. 이에 남편이 집으로 모셔다 드리겠다고 해도 어머님은 제 말로 가겠다며 집을 나서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평생 고집 한 번 안 부리시던 사람이 고집도 세지시고 사람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으시네. 부부는 같이 살면 닮는다더니 형부 아저씨 닮아가시는 건가? 말이 안 되는 소리긴 했지만 남편이 왜 그렇게 느끼는지 공감이 되긴 했습니다. 시모가 다녀간 이후로 막내 도련님은 시모 없이 결혼식을 올릴 수는 없다며 결국 결혼식을 다음 해로 미뤘습니다. 그걸 보고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찔끔 나올 뻔했지만 마냥 시모를 욕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막내 도련님이 시모를 흉볼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네요. 시모가 새 시집을 간 후 첫 명절에는 시골에 간다고 해서 뵙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명절이 되어 이번엔 꼭 얼굴을 뵈야겠다는 생각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이번에도 시골에 내려가세요? 안 내려가시면 저희가 어머님 계신 곳에 한번 들릴까 하는데 그래도 돼요? 아서라, 여기 올 생각 절대로 하지 말고 너네끼리 명절 보내. 연휴 끝나면 내가 찾아갈 테니까. 알겠지? 어머님, 저번 명절 때도 못 뵀잖아요. 이번엔 뵙고 싶은데 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오면 현부 자식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나랑 같이 사는 거 적응하는데도 오래 걸렸는데 너네마저 오면 걔네들이 불편해서 안 돼. 그렇게 알고 너네끼리 명절 보내라. 전화 끊는다.
계속해서 시모를 이해해보려고 했던 저는 이번만큼은 너무 화가 나서 바로 남편에게 그대로 일러바쳤습니다. 남편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제게 얼른 옷을 챙겨 입으라고 했어요. 당신 어쩌려고 그래? 어머님 찾아가려고? 엄마 도대체 어떻게 하고 사시는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현부 아저씨도 우리 엄마 데리고 갔으면 한 번쯤은 우리를 그 집에 초대해서 엄마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고 안심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당신 말이 맞아. 어머님이 현부 아저씨네 들어가신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어떻게 우리를 한 번도 초대를 안 해주실 수 있어. 나도 어머님 어떻게 지내시는지 걱정되니까 오늘 한번 가보자 여보. 남편과 저는 막무가내로 이번만큼은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남은 식구들에게는 집에서 기다리라고 한 뒤 시모가 지내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꼬마 한 명이 문을 열어줘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실에는 그 집 식구들이 윷놀이를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들어가니 윷놀이 하던 사람들은 어리동절해하며 누구냐 물었지만 남편과 절 알아본 시모의 오랜 친구이자 시모의 새신랑인 아저씨가 시모는 부엌에 있다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더군요. 남편과 저는 시모가 있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부엌으로 가자마자 저는 정말 시모를 강제로라도 데리고 나오고 싶었습니다. 엄마, 이 짓거리 하려고 현부 아저씨한테 시집 온 거예요. 남의 집 자식들 시모 살해하려고요. 아유 깜짝이야. 너네 둘 왜 여기 있어? 내가 연휴 끝나고 간다고 오지 말라고 했잖아. 아유 내가 못 살아 진짜. 무슨 좋은 꼴 보자고 여기로 온 거야. 엄마가 저희랑 연 끊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사는지 제 눈으로 보려고 왔어요. 엄마 이렇게 살 거면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가요. 아저씨네 가족들은 거실에서 윷놀이를 하며 놀고 있는데 시모 혼자 부엌대기 마냥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도 남편만큼이나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강제로 시모를 끌고 나가려고 하자 거실에 있던 아저씨 식구들이 부엌으로 몰려왔어요. 시모는 그런 남편에게 화를 내더군요.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얼른 조용히 돌아가. 엄마가 뭐가 아쉬워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현부 아저씨가 엄마 보고 집에서 살림하라고 시켰어요. 이 현부가 뭐가 아쉬워서 나한테 그런 걸 시키니. 현부 아들 딸들이 평생 엄마 없이 지낸 게 안타까워서 내가 자처해서 이러는 거야. 쟤네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없어서 엄마 밥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 지금이라도 내가 직접 밥해서 쟤네한테 엄마 밥 좀 먹이려고 그러는 거야. 평생 부모 사랑 듬뿍 받고 자란 네가 쟤네 마음을 알아? 신경 끄고 돌아가. 시모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재혼한 아저씨의 자식들 때문이라는 말에 남편은 상처를 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아저씨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지석아, 너네 엄마 여기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 너네 엄마 너 때문에 더 힘들겠다. 뻔뻔스러움이 철철 흘러넘치는 아저씨의 말에 남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이랑 남은 평생 잘 살아보세요. 여기서 무슨 일을 당해도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자식들 잊고 사시라고요. 아시겠어요? 남편이 먼저 그곳에서 빠져나가자 저는 시모에게 몸리 인사를 한 뒤 그곳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은 정말 시모와 안 보고 살 생각인지 집으로 들어와 기다리고 있던 시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우리 엄마로 안 사신대. 현부 아저씨 자식들 엄마로 살 거라니까 너네도 그렇게 알고 앞으로 엄마 볼 생각하지 마. 그 말이 어찌나 슬프게 들리던지 남편의 말을 들은 시동생들은 왜 그러는 거냐고 묻지도 않은 채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시모가 지금은 저렇게 말을 해도 반드시 다시 자식들에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일단 당장은 시동생들에게 제가 시모 역할을 대신해줘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연휴가 끝나고 오겠다던 시모는 마지막 날까지 오지 않으셨고 저는 시모를 기다리다 지쳐 집으로 돌아가는 시동생들 양손에 먹거리를 넉넉히 챙겨 보냈습니다. 저는 시모에게서 전화 한 통도 오지 않자 정말 이대로 시모와 연락이 끊길까 걱정이래더군요. 여보, 어머님이 화가 나셔서 연락을 안 하시는 걸까? 정말 이대로 우리랑 연 끊고 사시면 어떡해? 그러고 싶으면 그러라고 해. 누가 그런 집에 시집 가라고 등 떠밀었어? 누가 그 사람들한테 엄마 해주라고 등 떠밀었어? 내가 볼 땐 그 집 자식들도 엄마한테 엄마 역할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어. 안 봐도 뻔해. 그럼 우리가 어떻게든 어머님 모시고 와야 되지 않을까? 자기가 좋다고 그러고 있는데 무슨 수로 데리고 와? 그냥 내버려둬. 나는 막내 결혼식이 걱정이다 걱정이야. 남편의 말대로 막내 도련님 결혼식이 걱정이었습니다. 시모 때문에 결혼식도 다음 해로 미뤘는데 정말 가족들과 연락을 끊게 되면 무엇보다 막내 도련님이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됐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들 결혼식엔 오는 게 맞았으니까요. 시모가 말한 아저씨 막내딸 결혼식이 지났음에도 연락이 없자 저는 남편 몰래 시모가 지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제가 차마 초인종은 못 누르고 현관문 앞에 서 있자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어요. 집안에서 나오신 분이 누구냐 묻길래 시모를 찾아왔다고 했더니 몇 달 전에 살던 사람들이 집을 내놓으셔서 자기들이 매매를 했다고 하더군요. 너무 당황스러웠던 저는 더 알아볼 겨를도 없이 그 길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전화를 받은 남편은 신혼생들을 데리고 시모가 살던 집으로 찾아왔어요. 남편은 미리 기다리고 있던 저를 보더니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집이 다른 사람한테 팔렸더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엄마가 우리한테 말도 없이 이사를 갔단 말이야? 그런 것 같아. 그분은 자세한 사정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못 물어봤어. 어머님이 왜 말도 없이 이사를 가신 거지? 나도 그게 궁금하다. 이사를 갈 거면 말이라고 가던가. 정말 우릴 속 태워 죽이시려고 그러시는 건가 싶네. 남편은 망설임 없이 시모가 살던 집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희는 시모의 이웃을 통해서 시모의 행방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이웃분 말로는 막내딸 결혼식을 올린 후에 이사를 나갔는데 나갈 때 다른 곳에 터를 잡고 장사할 생각이라고 하며 나갔다고 하더군요. 물론 그곳이 어디인지는 본인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던 남편은 차 안에서 화를 이기지 못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기어코 자식들이랑 연을 끊으려고 도망가듯이 이사를 가셨네. 그래, 그렇게 자식들 버리고 가서 잘 먹고 잘 살라 그래. 나도 앞으로 엄마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야. 저도 시모가 갑자기 행방불명이 돼서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지만 남편만큼 마음이 아프고 속상할까요? 그래서 차마 남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도련님 결혼식은 결국
시모 없이 치러졌네요. 시모 때문에 결혼식을 1년이나 미뤘는데 이제 와서 시모 때문에 결혼식을 하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막내 도련님 결혼식 때 시모가 앉아있어야 할 자리에 앉게 된 저는 막내 도련님을 보고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괜히 제가 다 미안하고 속상해서요. 남편도 속상했는지 눈물을 흘렸지만 시모 없어도 우리 남은 가족들은 흩어지지 말고 잘 뭉쳐서 살자며 가족들을 다독였네요. 그렇게 시모가 행방불명이 된 지 10년이 흐른 후였습니다. 10년 동안 시모가 한 번도 생각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시모 자체가 우리 가족들에게 상처였기 때문에 가족들 중 그 누구도 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지내던 시간이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생각하며 살았죠. 그러던 중 가족들끼리 오랜만에 제주도에 여행을 가자 해서 여름 휴가 기간에 단체로 제주도로 여행을 가게 됐어요. 제주도에서 여행을 하다가 제주도 안에 있는 도속섬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다 가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막내 또래님이 하도 가자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섬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저희는 뜨거운 햇볕을 피하려고 제일 먼저 식당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식당 앞에서 파라솔 하나도 없이 뜨거운 햇볕을 그대로 받으며 감귤 주스를 팔고 있는 할머니 한 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눈에는 그 할머니가 저희 시모처럼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저희 시모랑 다르게 흰머리가 너무 많아서 긴가민가 했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가족들을 뒤로하고 땡볕에 서 있는 감귤 주스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서 그 얼굴을 확인하고 어머님을 목소리 높여 부르기 시작했네요. 어머님, 어머님 맞으시죠? 어머나 세상에, 어머님 왜 여기 계세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흰머리가 가득했던 그 할머니는 우리 시모가 확실했습니다. 10년이란 세월 때문인지 아니면 시모가 그동안 고생을 하면서 살아서 그런지 시모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달라지셨어요. 제가 시모에게 아는 척을 하자 시모는 살짝 놀라는 듯 하더니 손을 휘저으며 저를 내쫓으시더군요. 나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그러니까 호지갑 떨지 말고 나 아는 척 하지 말고 돌아가. 10년 만에 만난 건데도 냉정한 태도를 보이는 시모가 원망스러웠지만 이대로 시모랑 헤어질 수 없었던 저는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시모를 보자마자 울먹거리며 화를 냈어요. 엄마는 도대체 자식을 모르고서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더운 날 왜 이러고 있냐고요? 현보랑 현보 애들이랑 여기로 내려와서 식당도 하고 감귤 주스도 팔면서 살고 있었어. 현보랑 애들이 여기 오면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제 발로 따라온 거니까 너무 소란 피우지 마. 내가 너희한테 말없이 내려온 건 정말 미안하다. 너희한테 말하면 너희가 못 가게 할 것 같아서 그랬어. 계속 냉정하게 구실 줄 알았던 시모는 그제서야 조곤조곤하게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설마 여기서 뭐 노예 일군으로 자퇴 있었던 건 아니죠?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도 못하고 지내던 거 아니에요? 저는 남편의 입에서 노예라는 단어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저도 시모를 보자마자 딱 드는 생각이 그거였거든요. 혹시나 현보 아저씨에게 무언가 책 잡혀 살고 계신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시모는 주위를 살펴보더니 조심스럽게 남편의 귀에다가 작은 소리로 속삭이며 말했어요. 내가 너희 집 하나 사줄게. 시모의 말에 남편은 짜증과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집을 사주겠다고 그러세요? 집 안 사주셔도 되니까 우리랑 다시 돌아가요. 이게 무슨 꼴이에요, 진짜? 내가 너희 집 사준대도. 그러니까 소란 피우지 말고 여기 온 거 티내지 말고 조용히 돌아가. 동네 소문나면 피곤해져. 남편도 저도 다른 시동생들도 시모에게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고 해도 시모는 끝까지 집 타령을 하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믿을 수 없다며 시모를 선 밖에 있는 경찰서로 강제로 모시고 나갔어요. 경찰서에 도착하게 된 시모는 화를 내며 일관된 이야기만 하더군요. 내가 내 말로 내려온 거라니까 왜 내 말을 못 믿어? 근데 왜 저희한테 1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사셨어요? 엄마 그 집에서 일하면서 돈은 받았어요. 아이고 인서가, 내가 너한테 집 사준다는 말 못 들었어? 내가 다 너네 집 하나 사주려고 그러는 거야. 가족들이 시모랑 경찰서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경찰에게 연락을 받은 아저씨가 경찰서로 찾아왔습니다. 다 해진 옷을 입고 흰머리가 가득한 시모와 다르게 아저씨는 깨끗한 정장 차림에 멋진 모자와 선글라스까지 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시모가 일꾼으로 붙잡혀 있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했네요. 네, 이럴 줄 알았다. 너 그냥 소란 피우지 말고 너희 자식들 따라서 그냥 올라가. 괜히 나만 욕먹게 생겼네. 아저씨는 시모를 보자마자 심장을 내버리듯 이만 시모를 데리고 올라가라고 하더군요. 절대로 우리랑 가지 않겠다던 시모는 아저씨의 태도에 갑자기 아저씨한테 삿대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긴 어딜 가? 너한테 돈 받기 전엔 못 올라가. 돈은 무슨 돈? 내가 언제 너한테 돈 준댔어? 네가 차진해서 일한 거잖아. 네가 분명 10년 전에 우리 서방 죽고 너한테 시집 와서 네 자식들이랑 네 수발 들면 너한테 있는 재산 판춘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내가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네 옆에 붙어 있었는데 뭐가 어쩌고 어째? 이제 내가 쓸모 없어졌다 이거야. 시모의 말에 아저씨는 당황해하더군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너, 내가 여기 따라와서 일하면 월급 꼬박꼬박 챙겨준다고 했으면서 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주는 거야? 내가 너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됐지. 무슨 월급 타령이야. 아, 내가 지금껏 너한테 쓴 돈이 얼만 줄 알아? 헐씨고, 나한테 얼마 썼는데 1년에 옷 한 번 사줄까 말까 하는 놈이 어쩌고 어째? 그리고 내가 너네 집에서 시모살이 한 것만 해도 10년이야. 나 너한테 돈 받기 전엔 못 가니까. 그러니까 당장 돈 내놔. 시모는 아저씨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반대로 아저씨는 시모를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시모는 악을 쓰며 아저씨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있었는데 그때 시모가 내뱉은 말 한마디에 그곳은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왜 10년 동안 성질고약한 네 옆에 붙어 살았는 줄 알아? 네가 나한테 한 약속 때문이야. 너한테 그 돈 받고 여기서 일한 돈 모아서 우리 아들 집 사주고 하려고 붙어 있었던 거야. 알아? 내가 뭐 너 좋고 너 자식들 좋아서 붙어 있는 줄 알았어. 10년 넘게 나랑 우리 서방 데리고 산다고 고생한
큰아들 큰며느리 집 한 채 사주려고 붙어 있었던 거야. 근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사기를 쳐? 시모의 울분을 토해내는 말에 남편과 시동생들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오열이라고 말았습니다. 아저씨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던 시모는 자식들이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처럼 울자 깜짝 놀라하며 자식들 곁으로 다가와 한 명 한 명씩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이 녀석들이 나이를 거꾸로 먹었나? 아, 울기는 왜 울어? 누가 내 새끼들 울린 거야? 아이고, 세상에. 경찰관 선생님, 저놈한테 돈 받기 전엔 절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저 돈 좀 받게 도와주세요. 경찰은 명백한 범죄라며 일단 사건 접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모는 돈 받을 때까지 그곳에 남아있을 거라고 했지만 저희가 시모를 겨우 설득한 끝에 집으로 다시 모시고 올 수 있었네요. 집으로 돌아온 저희는 일단 시모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했고 변호사를 선임해 그 아저씨 집을 고소했어요. 법원에서는 그 아저씨에게 10년 동안 시모가 제주도 섬에서 일하면서 못 받은 돈과 그 집에서 강제로 노동을 한 값,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 등 어마어마한 금액을 시모에게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수억에 달하는 돈을 받게 되었는데 그 돈을 저희에게 건네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너희 집 사는데 보탰어. 내가 이 돈 벌려고 그 고생을 한 거니까 절대 거절하면 안 돼. 하지만 이미 저희는 시모가 없는 사이 대출로 집을 사서 다 갚은 상태였어요. 때문에 그 이야기를 시모에게 전해주며 시모가 주는 돈으로는 같이 여행이나 다니는 게 어떻겠냐 조심스레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제안에 어머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자신이 감히 그래도 되겠냐고 하시더군요. 저희는 그런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어머니는 저희 품 안에서 엉엉 눈물을 쏟아내시고는 그렇지 않아도 10년 동안 작은 섬에서 한 번도 못 나오고 살았더니 세상 밖이 너무 궁금했다며 이제 남은 생 저희들과 예쁜 것만 보고 살고 싶다며 웃어 보이셨네요. 그 후 저희는 시모를 모시고 몇 년간 세계 곳곳을 여행 다녔어요. 지금은 거동이 많이 불편해지셔서 먼 곳까지 여행은 못 가시지만 아직도 시모와 저는 그때의 추억을 곱씹으며 살고 있답니다. 시모의 10년이란 세월을 그 아저씨에게 무참히 빼앗긴 것 같아 속은 상하지만 시모가 무사히 다시 저희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막내 도련님이 그 섬에 가자고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도련님에게도 참 고맙고 우리 가족이 더 끈끈해지고 단단해졌다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어머님이 저희들 곁에서 오래오래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어머님에게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세상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제 힘 닿는 데까지 저희 어머님 잘 모시고 살겠다고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도 부모님이랑 가족들이랑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하며 건강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